이제 직접 우리 눈에 보여줘야만 메타버스는 더 갈 수 있는 거지. 저는 앞으로 미래 사회는 시간 경쟁을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혁신 기업에 투자할 때는 시점을 분산하는 게 중요하다고. ETF도 버블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힘든 상황이지만 어쨌건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사람들은 또 어디에 투자할 것이냐가 또 그들에게는 가장 큰 고민이잖아요. 네. 21년도에 한국 시장을 보면은 대형주들은 엄청 빠졌지만 뭐 2차 전지 소재주라든가 그 다음에 메타버스 뭐 부각이 확 됐죠. 그로 인한 게임주들, 뭐 미디어주들 엄청난 상승을 했단 말이죠. 미국 시장은 뭐 또 말할 것도 없이 빅테크 기업들 위주로 상당한 그 상승을 했고요. 이 버블 논란이 되게 크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게 일시적인 테마, 그 우리 2000년대 그 IT 버블 떠올리면서 이게 어마어마한 실체 없는 버블 아니냐. 특히 메타버스라든가 이런 쪽 이런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뭐 반박하는 논리도 있고. 일단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굉장히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2030 세대 또 MZ 세대라고 하는 분들은 이 앞으로 뜨는 종목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 저는 앞으로 미래 사회는 시간 경쟁을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시간 전쟁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시간 전쟁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이제 고객들의 시간을 빼앗는 전쟁이 가장 중요한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빅테크 산업들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페이스북이나 넷플릭스나 이런 것들 잘 생각해 보세요. 유튜브나 전부 다 고객들의 시간을 뺏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시간 뭐냐면 저의 경우도 노동 시간이 진짜 엄청 많이 줄었는데 제가 처음에 입사했을 때는 일주일에 7, 80시간을 일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유 시간이 없었어요. 제 시간을 뺏어갈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시간만 남으면 자야 되거든요. 피곤해. 여러분들이 안 믿기시겠지만 100시간 일한 주도 많습니다. 진짜. 네. 기자의 삶. 네. 외환위기 때 집에 못 들어갔어요. 다 같이 모여서 외환위기 때 뭐 새벽 1시쯤에 근처에 있는 찜질방에 가서 자고요. 그 다음에 새벽 4시, 5시에 다시 회사로 출근한 적도 많아서 그때 내가 몇 시간 일했나 봤더니 회사에 하여튼 몸을 두고 있는 시간은 물론 졸은 적도 많지만 한 8, 90시간 이상은 있었던 것 같아요. 100시간 일한 주도 진짜 있었고요. 자, 그럴 때는 이 시간 전쟁이 없었는데 지금 왜 시간 전쟁이 됐냐면 이제 많은 이 경제와 사회 구조가 점점 노동 시간을 줄이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들도 시간이 점점 노동 시간은 줄어들고 여가 시간은 늘어나고 있거든요. 저조차도 이런 기자들도 이제는 퇴근 잘합니다. 예전하고 달리 좋아졌어요. 네, 좋아졌어요. 아이고, 좀 옛날보단 덜 힘듭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생긴 시간들을 갖고 이제 전쟁을 하는 거예요. 넷플릭스도 우리 컨텐츠 봐라. 그리고 게임 업체도 지금 뭐 있는 대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메타버스도 시간 싸움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시간 전쟁 속에서 어떤 주식에 투자해야 되느냐? MZ세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4시간 도둑질해가는 MZ세대가 네. 시간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 그렇죠. 거기가 바로 투자처다. 네. 왜 요즘에 순삭한다 그러잖아요. 순사. 네. 순식간에 시간을 삭제하는 그런 순삭당하는 그런 바로 컨텐츠가 있다면 내 시간을 뺏어가고 또 중요한 건 내 피어 그룹, 나하고 같은 나이대 사람들 2030 세대의 시간을 뺏어가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내는데 투자라는 게 맞고요. 중요한 건 여기서 그냥 시간을 순삭하는 것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효과가 일어나는 네트워크 효과라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사용을 하는데 막 제 친구들한테 야 이거 한번 써봐. 야 이게 진짜 재밌다? 이러면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게 바로 대표적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고객이 새로운 고객을 끌어들이는 네트워크 효과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심지어 생산자가 생산자를 끌어들이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앱스토어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많은 생산자가 거기 모여 있다 보니까 여기다 올려놓으면 굉장히 많은 돈을 쉽게 빨리 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생산자가 생산자를 막 끌어들이고 소비자를 끌어들이고 이런 네트워크 효과가 일어나는 데에 투자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기존의 시장의 지배자들을 적으로 돌리면 안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한데 원래 사실 음원 공유 사이트로 진짜 유명했던 게 2000년에 냅스터라는 게 있었습니다. 맞아요. 네. 기억하시죠? 예, 그때 논란이 엄청 많았었죠. 네. 이게 좀 나이대를 나이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갑자기 냅스터를 모른다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자, 냅스터가 사실은 저도 굉장히 흥미로웠고 냅스터 미국 사람들한테 확 퍼지면서 정말 차세대 벤처 기업가로 이 타임즈의 표지 모델까지 나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냅스터의 창업자가 망했죠. 왜 망했냐면
기존의 음원 사이트뿐만 그러니까 기존의 음반 제작자들을 모두 다 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 음반 사이트에서 음반 회사들은 아니 있잖아 우리랑 같이 협력해서 우리한테 저작권료를 내라 이랬더니 싫어. 뭐하러 내가 너한테 내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서로 법정 소송에 붙어서 망하고 만 거죠. 이 반대 케이스가 바로 스포티파이입니다. 요즘에 스포티파이 우리나라에서 보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음원 공유 사이트로 세계에서 가장 큽니다. 애플의 아이튠즈를 능가한 지 오래인데 스포티파이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컸느냐. 이게 사실은 스웨덴의 아주 작은 임대 아파트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도 이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에서 가장 컸던 이유는 이 이익을 음원 제작자랑 나눠 갖는 방식. 그래서 위닝 게임을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음원을 제작하는 사람들하고 위닝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 음원을 듣는 사람들하고 같이 뭘 했냐면 이 음원을 만드는 사람들 키워나가는 그 재미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내가 키운 가수다. 내가 직접 키웠어 저 가수를. 이런 스포티파이에서 만들어가는 이런 모습들이 스포티파이를 지금처럼 세계적인 음원 사이트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네트워크 효과는 있지만 기존의 시장 지배자들을 적으로 만들지 않고 오히려 수많은 고객과 또 생산자들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 효과가 나는 기업이라면 이제 여기에 투자하는 걸 좀 생각해 봐야겠죠. 그래서 메타버스나 이런 것들 투자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미 가격 오를 대로 올랐고 엄청 올랐죠. 엄청 올랐죠. 자, 거기에선 또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자, 이것만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혁신 산업에 투자할 때는 꼭 타이밍의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이 중요한 게 뭐냐면 많은 산업들이 항상 이렇게 생로병사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 생로병사의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모든 사람들이 언제 투자하려고 그러냐면 과도한 기대 단계에 항상 투자합니다. 그죠. 왜 주변에서 소문이 나서 이거 좋아 할 때 나도 들어가죠, 보통은. 그렇죠. 근데 안타깝게도 모든 산업이 이런 혁신 산업이 환멸 단계를 꼭 겪어요. 대표적으로 기억나세요? 3D 프린터. 한때는 정말 어마어마한 진짜 곳이라고 3D 프린터 뭐 세상을 바꾸는 기술처럼 막 그랬다가 네. 얼마 지나니까 다들 경영난을 겪고 있다. 스타트업들, 기업들 이런 얘기 들리다 사라졌어요, 아예. 네. 자, 이게 환멸 단계인데 이제 많은 이 어떤 새로운 혁신 분야는 이렇게 과도한 기대 단계를 겪고 환멸 단계를 한번 겪은 다음에 다시 안정성 단계를 겪거든요. 이 모든 기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3D 프린터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게 인체에 해롭다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이걸 써도 되나, 뭐 발암 물질이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3D 프린터사 같은 산업에 투자할 시점은 또 언제 오느냐? 이게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발달하고 이런 어떤 건강에 해가 없다는 것들이 증명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다시 안정 단계로 갑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전기차 같은 경우도 진짜 오랜 사이클을 겪었는데 이 전기차를 이제 최근에 이게 새로운 신기술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텐데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은 이게 내연기관보다도 더 빠르게 성장했던 기술입니다. 아, 그래요? 네. 세계 최초의 전기차는요. 19세기 중반에 이미 나왔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제 건전지 방식이에요. 한 번 쓴 이 배터리는 버려야 됐거든요. 그럼 충전 방식, 즉 2차 전지 방식으로 나왔던 건 언제냐? 188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1900년 정도에 전체 자동차 중에 50%가 전기차였어요. 그리고 이 30%가 증기 자동차였고 20%가 가솔린이었는데 이게 가솔린이 편하니까 점점 이 시장을 몰아내고 가솔린이 먹은 겁니다. 그리고 디젤이 나온 거죠, 나중에. 근데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도 이렇게 굉장히 과도한 기대 단계와 이 환멸 단계를 거쳐서 지금 다시 안정성 단계로 온 거고요. 그 사이클이 좀 짧은 산업도 있지만 굉장히 전기차처럼 길기도 하고 3D 프린터가 언제 다시 살아날지 모르는데 중요한 건 이게 대중화되고 사용이 편해지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와서 내 주변 사람들이 점점 쓰기 시작할 때 그때가 제가 보기에는 전기차가 그랬던 것처럼 환멸 단계에 간 그런 산업이라든가 아니면 이 과도한 기대 단계 가기 직전에 찾아내는 게 중요한데 과도한 기대 단계에 가기 직전에 찾아내는 건 그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만 거의 가능하지 우리 일반인들이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과도한 단계가 기대 단계가 꺾이고 환멸 단계에 갔을 때 그때쯤 투자를 시작하는 게 그리고 나서 내 주변으로 올 때 투자하는 게 굉장히 좋고요. 스마트폰도 똑같습니다. 스마트폰도 세계 최초의 스마트폰은 1990년대 초반에 시작됐거든요. 근데 그게 다 환멸 단계 거치고 우리가 아는 애플이 2000년대 중반에 아이폰을 만들면서 우리 주변으로 왔는데 무려 15년이나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술이 우리 주변으로 내가 사용하고 내 주변 사람들이 네트워크 효과로 제가 사용하네, 자꾸만 나보러 사람들이 사용하라 그러네 할 때쯤 그 신기술을 따라가는 것도 굉장히 좋고, 이 장기간에 한 20년, 30년 이 되게 투자의 사이클을 길게 본다면 그런 환멸 단계야말로 이제 지금 현재 빅테크 산업이나 수많은 산업들이 굉장히 과도한 기대 단계에 있는 부분도 좀 있거든요. 산업의 업종에 따라서는. 그래서 환멸 단계를 노려서 투자를 시작하면 결국은 그런 네트워크 산업이 이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노리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페이스북이 회사 이름을 메타로 바꾸면서 이 메타버스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또 갑자기 확 부각된 면이 있잖아요. 네. 근데 또 전문가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지금 사실 모든 빅테크 기업은 이미 오래전서부터 그 가상현실에 대해서 연구를 다 이미 각자 사업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따로 뭐 메타버스 주라고 표현할 만한 게 없다. 다 포함이 되지. 네. 그래서 한국에서 특정하게 이렇게 섹터를 정해서 이렇게 부각이 되는 것 자체도 약간 좀 위험할 수도 있고, 오히려 지금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게임주라든가 이런 거 하면서도 일각에서 나오는 게 그래서 그게 언제 어떻게 돈이 되겠어? 이 의문이 있잖아요. 네. 이것이 실적 발표로 뭔가 표현이 되면서 역시 안 돼. 막 이런 분위기에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얼핏 했는데, 근데 또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기간의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게 당분간은 그런 기회가 없을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또 들거든요. 꼭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산업에 따라서는 굉장히 환멸 단계가 짧았던 경우도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닌텐도의 게임기 같은 경우에 사실은 혹시 이제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닌텐도가 유행하기 전에 아타리라는 미국의 게임기 회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타리가 이제 과거에 좀 미국에서도 좀 돈 좀 있는 집에서 좀 샀었고 실제로 최초의 게임기 산업을 일으켰다가 이게 또 역시 마찬가지로 과도한 기대가 무너지면서 환멸 단계를 갔었는데 닌텐도 같은 혁신 기업이 나타나니까 이 환멸 단계가 굉장히 짧았어요. 산업마다 또 이게 또 혁신의 속도에 따라서 또 이렇게 닌텐도 같은 혁신 기업이 나타나면 이 환멸 단계를 굉장히 줄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산업의 환멸 단계가 이건 1년 갈 거야, 10년 갈 거야를 미리 예측할 수는 없어요. 근데 다만 메타버스, 이 메타와 메타버스, 저는 사실은 페이스북이 약간 좀 너무 시류에 타서 같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제가 사실은 이제 지금은 이제 저도 컴맹에 가깝게 됐지만 사실은 제가 대학교 때 제일 좋았던 게 컴퓨터라 저도 이제 집에서 게임도 만들고 이제 터보 C++이라고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 뭐 예전에 그 전에 파스칼도 사용했었고 이제 남들이 사용하지 않는 매서메티카 같은 이런 여러 가지 랭귀지를 사용해서 프로그래밍도 하고 게임도 만들고 친구들한테 막 5,000원 받고 팔기도 하고 옛날에 저가 노동력인데 저가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나름 그래요? 물가가 쌌기 때문에 대학교 때까지는 그런 짓을 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저도 이제 컴맹이라 이제 메타버스에 대해서 완벽한 이해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메타버스가 조금 아쉬운 점은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4차 산업혁명처럼 약간 뜬구름인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잡다하게 다 모은 거예요. 그래서 메타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정의를 내릴 수가 없거든요. 어떠한 전문가도 메타가 뭐예요? 그러면 얘기를 할 수 없다면 이 산업에 대해서 아직도 뭔지 모르는 거죠. 근데 이제 왜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페이스북의 메타 이 공격이 메타라고 이름 바꾸고 저렇게 한 공격을 우리가 지금 이제 폄하하기가 쉬우냐?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닌텐도처럼 과거에 아타리가 무너진 시장에서 닌텐도가 정말 새로운 산업을 금방 만든 것처럼 페이스북이라는 진짜 혁신 기업이 지금 메타버스에 뛰어들었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알던 메타버스 세상과 다른 신개념에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한 걸 만들어낼 수도 있는데 다만 지금 메타라는 기업이 갖고 있는 비전만으로는 아직은 저도 이거 좀 이상한데? 메타버스라는 거 지금까지 다 게이머 회사들이 다 했던 거고 또는 뭐 화상회의도 하고 있고 도대체 메타버스라는 게 뭐야? 지금 아직 의심하고 있잖아요. 이제 직접 우리 눈에 보여줘야만 메타버스는 더 갈 수 있는 거지 지금까지 보여줬던 것들은 아직은 비전일 뿐이지 진짜로 어떠한 진화나 이런 것들을 보여준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투자는 굉장히 이제 리스키한 측면이 있는 상태에서 그렇다고 제가 이제 이건 지금 위험하니까 피해야 됩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에서의 혁신 이렇게 엄청나게 사람들이 몰리고 투자를 하고 그러면 과거의 철도 버블처럼 그 다음에 남는 잔재가 있는 거예요. 닷컴 버블도 마찬가지로 인터넷이라는 유산을 남겼고 철도 버블은 철도라는 유산을 남겼는데 메타버스라는 게 지금 뭔지도 모르겠지만 여기에 지금 이제 뭐 예를 들어 메타라는 기업이 진짜 뭐 수조 원 수십조 원을 투자하고 나면 우리가 모르던 지금은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개념의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리스키하지만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분야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근데 정말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메가 트렌드라고 보통 표현하잖아요. 앞으로 시대를 바꾸어 나가는 곳에 투자를 해야 된다. 혁신이 일어나는 곳에 투자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진짜 그게 기존 산업을 우리 이제 혁신은 기존 산업을 깨트리는 거니까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일단 혁신이 중요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기존의 산업과도 협력 관계로 갈 수 있는 그런 혁신이 있는 곳에 투자를 해야 되는구나.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바로 타다 같은 경우죠. 그 차량 공유 서비스. 네. 이게 저도 그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제 창조적 파괴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저도 이제 경제학의 슌페터 학파거든요. 이 슌페터가 정말 이 천재적인 분이지 않습니까? 창조적 파괴라고 하니까 뒤에 파괴를 자꾸만 먼저 떠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창조라면 다 파괴해야 되는 줄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기존 질서를 적으로 완전히 돌린 그런 기업이나 또는 산업이 지금까지 성공한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동차 산업이 영국에서 실패한 이유가 그 당시에 마부들하고 완전히 척을 졌기 때문에 결국은 영국에선 쫓겨나고 독일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 과거의 사례들로 볼 때 어떤 나라든 혁신에 성공하려면 기존 산업의 그 종사자들과 이런 사람들과 원수가 되고 정말 척을 져서 이렇게 하는 경우에 우리는 투자하기 굉장히 힘들고요. 창조적 파괴는 결국은 결과로서의 파괴가 일어나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아예 너를 파괴하겠어라는 어떤 일종의 자신의 야욕과 야심을 드러내는 순간 그 산업과 기업은 결국은 기존의 기성 세력에 의해서 몰락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하여튼 만약에 저는 창조적 파괴를 꿈꾸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기성의 어떤 그 기득권 세력과 완전히 척을 지는 것보다는 함께 공존하는 길을 찾는 게 더 혁신에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그러한 그러한 기준으로 그런 어떤 혁신 기업을 찾을 때 어쨌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MZ세대, 20, 30대들이 그 시간을 가장 소모를 많이 하거나 그들의 생활 패턴에 영향을 끼치는 아이템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네.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렇게 이제 자기 생활 속에서 이제 종목을 찾아내는 방식, 이게 바로 워렌 버핏이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내가 맨날 코카콜라를 마시니까 이 코카콜라 주식에 사야지. 근데 이제는 여기다 혁신을 더하시면 되는 거죠. 과거에 워렌 버핏의 사고 방식은 뭐였냐면 그러면서 가치주를 결합하셨잖아요. 근데 이제는 가치주만으로는 정말 어려운 게 뭐냐면 그렇죠. 가치주가 예전에는 굉장히 희소했어요. 왜냐하면 뛰어난 경영 기법이나 이런 거, 잭 웰치 같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는 예전에는 잭 웰치만 갖고 있었던 거거든요. 코카콜라가 갖고 있던 이런 독점적 능력이나 이런 것들 코카콜라만 갖고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의 비즈니스 스쿨, MBA나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잭 웰치의 수많은 어떤 경영 기법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보편적으로 누구나 갖고 있을 수 있는 자원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치주가 예전에 비해서 너무 많은 거죠. 흔한 거가 되면 어떻게 된다? 저는 이런 거예요. 세상에서는 항상 둘 중에 하나거든요. 흔한 거냐, 희소한 거냐. 희소한 것은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흔한 건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가치주가 흔해진 이유는 그런 어떤 지금까지의 어떤 경영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평범한 것들이 됐고 이제 정말 희소한 건 혁신을 이루는 기업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혁신이라는 게 지금 막 세상에 보편 타당한 것으로 정말 이제는 정말 혁신 기업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옛날에 혁신 기업들이 훨씬 많았고요. 지금은 혁신 기업의 숫자가 점점 줍니다. 왜냐하면 어쩌다 혁신 기업이 나타나면 예를 들어 유튜브가 나타났다. 구글이 그냥 사버려요. 맞아요. 그래서 이젠 몇 개 안 남았어요. 그러다 보니 혁신 기업이 나타나도 지금까지 하고 다르게 인수합병을 통해서 야 주식 몇 개 줄 테니까 네 회사 운영권 내놔 이렇게 해버리니 이젠 혁신이 정말 희소해졌기 때문에 혁신에 투자해야 되는데 다만 투자하는 시점에는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아무 때나 투자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아무 때나 전 재산을 투자할 수 있는 곳이 아닌 게 문제점은 혁신 기업일수록 이 출렁거림이 엄청납니다. 테슬라 주가만 봐도 우리가 딱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투자 시점을 분산하든 지금은 예를 들어서 아예 주가가 무너졌던 2020년 3월이 아니라면 지금 같은 경우에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고평가돼 있으면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 시점을 지금은 만약에 지금 새로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투자 시점을 분산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진짜 그 말씀이 저도 동의가 되는 게 혁신 기업도 사실 중요하지만 언제 투자하느냐 그 시점이 근데 참 사람들 심리가 자기가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되고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 시점이 사실은 또 제일
좋아 보이거든. 네. 왜냐면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리고 유동성이 풍부하게 풀려 있으면 자기 주머니에도 돈이 많거든요. 그래서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다음에 유동성이 줄어들면 내수 중에 돈도 없어요. 그래서 투자하기 힘들고, 이게 좀 악순환이 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점을 분산한다는 생각만 갖는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혁신기업에 올라타서 예를 들어서 한 20%만 빠져도 사람들이 굉장히 스트레스 받거든요. 근데 혁신기업일수록 더 놀라운 혁신을 하는 기업일수록 주가가 빠질 땐 또 무섭게 빠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혁신기업에 투자할 때는 시점을 분산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맞아요. 이거는 뭐 미국, 뭐 어떤 분들은 한국 시장의 특징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미국 시장은 더 하더라고요. 미국 시장이 더하죠. 테슬라가 제일 심하지 않습니까? 아니, 저도 그 메타버스 관련해가지고 네. 미국 CNBC에서 이렇게 추천한 어떤 주식을 하나 사봤는데 네. 하루에 18% 하루에. 올랐다가 떨어질 때는 14% 떨어지고 네. 이게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데 아,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가격 상한도 없다 보니까 뭐 60, 70% 오르는 것도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60, 70% 떨어지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주식에 투자해서 재미를 보고 있다. 이런 어떤 장기적으로 보유하면 오른다. 이거는 결국은 보니까 우리가 누구나 알만한 대기업들, 빅테크 기업이 됐든 이런 기업들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투자하실 때는 그런 것들 잘 감안하셔서, 근데 말씀하신 대로 혁신을 원하면 그냥 빅테크 기업 중에 아무거나 하나 사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 말씀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한테 제가 꼭 말씀드린 사례가 IBM이거든요. IBM. 네,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IBM 컴퓨터를 뭐 한 88년, 89년부터 매일 심심하면 조립했다, 분해했다. 그리고 너무 조립이 좋아서 친구들이 컴퓨터 샀다 그러면 내가 조립해줄게. 그래서 맨날 조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89년에 진짜 조립 왕이었어요. 맨날 컴퓨터 조립해줬기 때문에. 근데 뭐 그런 IBM이 지금 최근에 주가가 어떻게 됐느냐. IBM이 이제 사실 혁신기업 중에서 시가총액이 한 3, 40년 전만 해도 계속 1등이었어요. 근데 지금 IBM 주가를 보십시오. 최근에 10여 년 동안 얼마나 헤맨지를 보면 영원한 1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업을 무조건 사놓고 그 기업의 빅테크는 무조건 오른다라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하냐면, 그게 지금까지 미국의 어떤 기업도 시가총액 1등을 20년 이상 유지한 기업이 거의 없고요. 30년은 아예 거의 진짜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30년에 가는 미국 기업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 어떤 주식을 사놓고 30년을 바라본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서, 이제 많은 분들이 ETF를 좋아하시고, 제가 8.15 모니터 나왔을 때 ETF를 많이 이제 강조를 했었는데요. 성장주 ETF. 네, ETF. 근데 ETF도 이제 2022년이 됐잖아요. 제가 20년, 21년에는 ETF 사세요. ETF가 제일 좋아요.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정말 많은데, 왜냐하면 종목을 연구하지 않으셨으면 ETF가 최고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여기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ETF도 버블이 있을 수 있거든요. ETF 버블이라는 게 왜 생기냐면, ETF를 조심해야 되는 게, ETF는 되게 구조가 다릅니다. 헤지 펀드는 예를 들어서 펀드를 운영하는 사람이 나 2조 원만 받을 거예요. 나 더 이상은 안 받아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ETF는 구조상 그게 불가능합니다. ETF를 계속 사면 할 수 없이 팔아야 돼요. 왜 가격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지. 지금 ARK 같은 이제 아크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제 굉장히 이제 중소형주의 투자를 비중이 높단 말이에요. 테슬라 제외하면 그렇죠. 대부분 다 중소형주인데 자꾸 사요. 그럼 할 수 없이 중소형주를 계속 사다 보니 웬만하면 그 기업에 뭐 한 1, 20% 심지어 뭐 20%가 넘게 그 주식을 보유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주식을 사는 동안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다 올라서 문제가 없지만, 그 주식을 사람들이 이제 ETF를 팔기 시작하면 갑자기 보유하고 있는 종목도 다 떨어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ETF가 갖고 있는 단점도 있기 때문에 ETF라고 또 역시 만능이 아니라서, 이걸 모두 다 이겨내는 방법은 어쨌든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는 거죠. 하나는 자산 배분을 한다든가, 이제 뭐 달러화 자산을 통해서 안정적인 달러화 자산과 뭐 주식 투자를 나눈다든가, 아니면 시점을 분산하는 방법을 통해서 장기 투자를 하는 방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위험을 분산하지 않다면 ETF라고 해서 100% 믿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100% 믿을 수 있는 자산은 주식시장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항상 좀 분산을, 시점과
그다음 자산의 종류를 분산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사실 ETF를 가장 안전한 투자처로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ETF가 그 섹터에 대한 몰빵 투자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위험성 있죠. 그러면서.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또 이렇게 오늘 오랜만에 우리 박종훈 기자님하고 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시간이 순삭이 돼버려서 네, 어쨌든 투자하는 관점에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면을 다각도로 한번 보면서 지금 상황에 맞는 혁신 기업을 어느 시점, 좋은 시점에 사는 게 참 필요하겠네요.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책에 대한 소개를 못 해드렸네요. 부의 시그널 신작. 네. 저자신 우리 박종훈 기자님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요. 또 다음에 또 흘러가는 이 경제와 관련해서 투자의 관점에서 또 한번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또 만들도록 하죠. 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